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건강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지금 제일 직한의 왼쪽은 대신금융의 임원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회원분들이 꽉 차서 자리가 없어요. 보니까 오랜만에 만석이 됐습니다. 제일 뒷자리 민남 회장이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9월부터 코로나세가 좀 가라앉으니까 각종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다른 모임을 다 마다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먼저 이어령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드셔보세요. 아니 이렇게 하면 여기도 의자예요. 그래서 여기 의자도 꽉 차게 일부러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닫아놨는데 꽉 차게 여러분들이 또 좋으신 분 계시면 또 모시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중에 제일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단체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마스크 잠깐 벗으셔도 돼요. 여러분, 내를 같이 한번 동시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일정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인은 왜 한 스토리를 읽어가는가 하는 강의이고요. 다음 달에는 2023년 트렌드 모니터. 자, 이제 내년을 또 바라봐야 되고 12월은 방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빼면 올해는 한 번 남았는데 그때는 정말 저 옆에 회장까지 다 만석이 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내년 일정은 그냥 읽어봐 주시고요. 그 회원 연사 추천을 회원님들이 주로 해주시고 또 박재영 원장님이 여러 포럼을 또 주재하시면서 검증된 연사를 모셔서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연사를 소개를 해드리죠. 자, 세계로 왜 한국의 스토리에 열광하는가? K자부터 게 많죠. K팝부터 뭐 K푸드, K컬처 그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도 저 얼마 전에 미국 가서 LA 번화가를 돌아다니다가 한국이 선진국이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한국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아마 제대로 얘기 들을 텐데 오늘 그 연사는 이구영 대표는 김진영 의원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한번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소설 파는 남자라는 책을 쓰셨다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뵙기 때문에 저 책을 저도 못 읽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이구영 대표를 만나게 된 거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팥찜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팥찜포 맞죠? 그런 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돈을 벌기만 하지 못하고 이 번 돈을 좀 세계를 위해서 좀 쓰자 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뭘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할 때 이경 대표께서 이 문학 작품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세계에 대해서 봉사하는 일이다. 그런데 알리자면 우리 좋은 작품들을 영어로 번역을 우선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영어 번역이 계속 되고 있지만 어떤 작품이 정말 잘 번역된 거냐 어떤 우리 소설을 소개할 것이냐 이런 것을 그러면 공모를 해서 상을 주고 그런 것을 전 세계에 알리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을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우리 작품을 선정해서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걸 세계에 알리고 이런 일을 같이 좀 하면서 제가 이분 대표를 알게 됐는데 저기 소설 파는 남자라고 학력 중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 우리 일하면서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느낌을 좀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옛날부터 초창기부터 일을 해오신 개척자이십니다. 우리 작품은 영어로 이제 지금 이제 뭐 케이팝이니 뭐 이게 무슨 한류가 이제 세계를 휩쓸고 있는 세상에 보니까 여러 나라 말을 지금 다 번역을 해서 수출을 일을 하고 있는데 뭐 한국이 어디 있는지 뭐 한국에 무슨 문화가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던 시절부터 정말 보따리 장사처럼 자기 돈으로 그냥 그거를 번역한 거를 들고 그냥 뭐 도서전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노력을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우리 모임에 와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자기 물건에 관심 없다는 사람한테 물건 파는 것 같이 힘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아주 오랫동안 끈질기게 노력을 해오신 분입니다. 이구영 대표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심 없는 사람한테도 할 수 있는 분이 윤석열 회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초청을 해서 거절하시려고 바쁘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한번 연사를 모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L 매니지먼트 이구용입니다. 네. 네, 글로벌 문화 경제 포럼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영광이고 또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뵙고 그간 제가 경험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네, 저는 뭐 전문 연설 이런 거를 뭐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간 같이 했던 제가 진행해 왔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 비전은 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저는 영어를 이제 뭐 전공을 했지만 지금은 영어보다는 한국 문학, 한국어로 된 텍스트와 좀 더 밀접하게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네, 제가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일부러 달지는 않았고요. 이런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에이전트 이쪽에 입문한 것은 1995년이고요. 이때 당시 사실 지금 이런 이 직업이 있는지도 모르던 시절이었고요. 당시에 영미문학을 공부하다가 잠시 이제 학교에 나온 다음에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인연이 돼서 이 일에 이제 들어서게 됐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주로 이제 영미문학 작품들을 많이 수입을 했죠. 그리고 수출에 대한 것은 디테일하게 어떤 의견을 뭐 갖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막연하게 이런 일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이제 주로 영국이나 미국 이쪽에 나가서 그 나라 문학을 살피고 국내 시장에 어떤 작품들이 어필할 것인가 이런 것에 이제 주 관심사였고요. 그러는 가운데 그렇다면은 우리 작품을 소개를 해야 될 텐데 라는 이제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펼쳐가게 됐는데 그러다가 96년 7년 이때쯤에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베스트셀러였던 작품들 중심으로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냥 그가 소통해 오고 있는 해외 출판사 관계자들에게 간단하게 이 책을 소개하고 이런 책에 관심이 있느냐, 한국에서 잘 나가고 있고 또 너네 나라에서 번역 출판이 되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맥락으로 그냥 그때 당시 이제 팩스였었는데 팩스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냈지요. 그래서 주로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이런 나라 중심으로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피드백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네, 안 삽니다. 그리고 좀 더 그간 이제 밀접하게 일해온 그 파트너들은 책 내용은 좋은데 이미 우리는 이런 비슷한 유형의 책이 있다 아니면 조만간 낼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군데 아니 여러 군데 보낸 데는 다 이렇게 답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뭐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관심, 더 나아가서 한국의 문화 상품을 가지고 현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해외 출장을 가면 그때 당시에 뭐 시카고 오헤어 공항 아니면 그 뉴욕 JFK라든가 아니면 프랑크푸르트, 런던, 그쪽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를 들어가다 보면 이제 첫 말을 이제 하게 되죠. 뭐 길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이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택시 기사가 어디서 왔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럼 난 어디서 왔다. 근데 어디서 왔다를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하죠. 어디서 왔냐? 중국에서 왔느냐? 일본에서 왔느냐? 대만에서. 아니 나는 한국에서 왔다. 근데 저는 해외 나가서 어디서 왔냐? 어디 사냐? 이럴 때 사우스 코리아라는 말을 쓴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코리아라는 말만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은 뭐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런 거를 묻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사우스 코리아 한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 간단한 거지만 그런 것조차도 저변 확대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그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출판 시장, 그 시장에 과연 한국 문화 콘텐츠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때 제 기대와 바람은 그냥 역부족이었던 거죠. 관심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어떤 출판인이 그 큰 리스크를 안고 그 출판 콘텐츠를 기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큰 틀에서는 한국 콘텐츠,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인지, 지식 정보가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고, 거기에다가 제가 접근할 때의 어떤 그 전략이라든가 준비한 자료가 그들에게 접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그냥 이렇게 팩스나 지금 상황으로 이제 뭐 말씀드린다면 메일에 이러이러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아무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소개하는 책이 어느 정도 이 가치가 있는지 그때는 저는 아무런 그런 그들에게 그런 가치의 존재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들은 저를 잘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더군다나 소개할 당시에 이 소개 자료를 작성하는 것도 기준에 많이 못 미쳤죠. 그냥 저는 열정과 관심만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한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소개하면 안 됩니다. 어, 첫 소개를 할 때는 영문으로 유려한 영어로 잘 쓰여진 언어로 영어로 시놉시스를 준비를 해야 되고 A4지 한 장 정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가 담긴 리더스 리포트라는 자료를 또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 리더스 리포트는 이 책을 사전에 다 읽은 검토한 그 사람이 시놉시스 더하기 거기에 내 의견까지 추가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읽었고 이 작품은 이 시장에서 이럴 거로 예상이 되고 또 뭐 비슷한 어떤 그 유형을 봤을 때 그 나라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작품과 좀 견줄만 하다. 어떤 작가, 어떤 작품 이런 얘기까지 이제 리더스 리포트에는 담기게 됩니다. 그거를 준비한 다음에 그들에게 또 제공하는 우리가 준비하는 자료는 영문 샘플 번역이거든요. 적어도 한 30페이지에서 50페이지 분량의 우리 오리지널 텍스트를 영어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이 영문 샘플 번역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샘플이 중요한 거는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 내용을 다 경험하기 이전에 아주 극히 일부의 지식 정보가 그 상대에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의 마음을 이끌어내야 되고 관심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영문 시놉시스와 리더스 리포트와 그 영문 샘플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은 그의 마음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바로 이러한 준비, 이러한 절차, 이러한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열정만 있으면은 성공 그 확률은 높지 않은 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어요. 좀 더 경험도 쌓고 전략도 좀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이 되면서 아시아권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2년 되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이제 시장에서 어필하게 된 거죠. 한국에서 제작한 드라마, 뭐 겨울 연가라든가 가을 동화, 또 대장금 이런 그 영상 콘텐츠가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이제 보이고 거기에 힘입어서 한국 출판 콘텐츠도 조금 더 확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일본에서 대만으로 가고요. 대만에서도 그러한 성공 사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긍정적인 여파는 중국 대륙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중국 대륙에서 한국 영유아부터 초등 또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국 출판 콘텐츠에 대한 관심. 물론 그 백그라운드는 출판 콘텐츠보다 좀 더 먼저 진출한, 더 시장을 먼저 확보한 영상 아니면 오디오. 그러니까 여기서 오디오는 음악 분야죠. 그쪽에서 먼저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베이스에서 한국 출판 콘텐츠가 그 영역을 차츰차츰 넓히기 시작을 했고 또 그러한 그 트렌드가 아세안 시장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처음으로 베이징 출장을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방콕, 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열악하죠. 중국은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유력한 다양한 출판사에서 기획을 해서 그나마 괜찮지만 아세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소개하는 어떤 그 절차가 익숙해지고 전략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 채비를 하는데 저의 진출 타겟은 영미권입니다. 물론 유럽도 있지만 그것이 저한테는 첫 타겟 마켓이었고요. 그렇다면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가 이제 저한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리딩 리스트를 저는 이제 준비를 했어요. 무엇을 어떤 작가, 어떤 작품을 전진 배치를 할 것인가. 그래서 관련해서 주변 분들의 의견도 이렇게 듣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혼자 그런 이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장편 소설 한 두세 작품 있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현지 시장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서 가장 로열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30대를 겨냥한 그 컨텐츠가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30대, 40대 작가가 쓴 장편 소설을 우선 가지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물론 그 이전에는 저는 이제 지금 시니어 그룹에 속한 작가분들의 작품을 읽었지만, 그분들이 주로 발표한 작품들 중에는 상당 부분, 그분들이 관통해온 시대, 역사, 그분들이 겪고 체험한 그 아이디어들이 작품 속에 많이 투영이 됐죠. 근현대 일기까지.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지금 그 현지 시장에서 움직이고 그 시장을 움직이는 그 독자들이 과연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다른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서두에 소개하실 때 사는 사람 별로 없을 때 사고 싶지 않은데 파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그 우울을 계속 범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은 관심 없고 사기 싫은데 자꾸 사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피곤해요, 사실은. 인력 낭비고 시간 낭비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비유를 듭니다. 어느 길목에서 뭔가 이렇게 채소든 과일이든 뭐 이렇게 파는 분들 계시잖아요. 조금 더 뭐 거슬러 올라가면 뭐 광주리 같은 데다 이렇게 뭘 이제 팔려고 준비를 해 오시는데 그분들은 어느 길목에 어떤 채소, 어떤 과일이 잘 팔린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몇 시에 나가서 그 자리에 앉으면 몇 시 정도에 팔릴 거라는 것을 아마 그분들은 경험으로 아실 거예요. 그리고 늘 사람들과 마주했기 때문에 그게 길목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팔고자 하는 상품에 따라서 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관심 갖기 어려운 아니면 먹기 어려운 그러한 것을 자꾸 갖다가 그걸 팔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 보여주고 싶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 한국에 이런 찬란한 문화유산이 있다. 그거하고 그 현장에서 책을 사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 한국의 그 어떤
그 고유 콘텐츠 지금 당장은 관심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이 우수하고 그것이 훌륭하니까 그거 먼저 자꾸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독자들이 그 책에 관심을 가질까? 과거에 우리는 그랬습니다. 물론 훌륭하죠. 장정도 좋고 그 안에 있는 콘텐츠도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그 책을 살 독자가 얼마가 되겠는가? 그 계산이 나와야 그 출판 편집자는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쓴 책, 내가 만든 책, 우리 출판사에서 출판한 멋진 책을 소개하려고 했지 이것이 얼마나 이 시장에 어필할 것인가 하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지만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웠죠. 90년대 아마 2000년대 초까지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게 이제 시행착오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래서 다시 2004년으로 와서요. 그래서 저는 그 해외 시장을, 출판 시장을 보기 위해서 국내 작품들도 꾸준히 읽지만 동시에 각국에서 그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도 이렇게 조사도 하고 작품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현지 시장의 어떤 그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죠. 가깝게는 일본, 중국, 인도, 터키, 알바니아, 남아공, 영미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서 어떤 작가가 그리고 그 작가의 어떤 작품이 잘 팔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작품이 어떤 개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 작품이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그 시장의 문단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나아가 글로벌 문단에서 글로벌 출판 시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같이 견주어서 분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읽고 또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고 비평한 것은 객관적인 어떤 참고할 만한 데이터이지 제가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그러한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문화 콘텐츠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이런 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석 이전에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1초, 2초 내에 어필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거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읽는 게 중요했고 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알게 됐고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발굴한 지금 읽고 있는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을 보는데 이런 해외 작품을 읽은 것이 참고가 된 거죠. 그래서 대중성과 작품성을 같이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또 아울러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영미 시장으로 들어갈 때 거기는 오랜 세월 동안 또 긴 시간 동안 그 활동해 오고 있는 경쟁력 있는 유력한 현지 작가, 그 다음에 다양한 유럽 작가들이 이미 진출해 있죠. 그렇다면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요소만 지녀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예술성만 강조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담은 그런 이제 작품을 찾는 것이 이제 제 관심사인데, 이런 가운데에 처음 이제 제가 만난 작가는 김영하 작가입니다. 김영하였고,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작품을 소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 의견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이전트에게 소개를 하고 그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또 정보를 공유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습니다. 예, 첫 소개였고 그것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첫 출발이 됐습니다. 출판사는 그때 당시 하코트 브레이스고요. 지금은 휴튼 밀린 하코트라는 출판사인데 문학 작품들을 많이 내는 아주 훌륭한 출판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요. 네,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고 첫 진출을 이끌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강한 어떤 자신감과 노하우가 이렇게 제 안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도 이렇게 가고 2006년도에는 조경란 작가의 혀 1년에 2작품도 아니고 한 작품 아무리 해도 이렇게 금방 쉽게 기회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이렇게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나가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에 넓은 시장을 확보하면서 거기에 상품을 딱 누구 한 사람한테 소개하면은 시장에 소문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야 한국 책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구나, 누가 소개하고 있구나, 그것을 어떤 집에서 A, B, C, D 이런 집에서 검토하고 있구나. 그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어떤 그 경쟁 체제 내지는 긴장감 이런 거가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것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지 이 에이전트와 파트너십을 갖고 이렇게 여러 군데 서브미션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스카우트들이 또는 에이전트들 간에 말이 오고 가는 거죠. 누가 지금 한국의 어떤 작가의 어떤 책을 소개하고 있대.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출판사에 했는데 또 이번에 또 다른 작가의 작품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번에는 한국의 뭐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어디서 했대. 이제 그 출판사는 랜덤 하우스에 있는 유력 디비전인 크노프라는 출판사인데요. 문학 전문 출판사로서 세계적인 인지도를 지니고 있는 그 출판사죠. 지금 이제 펭귄 랜덤 이렇게 같이 있는 그 출판 그룹인데 거기서 그 작품을 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뉴스고 그 에디터가 엄마를 부탁해를 내기 전에 우리 노벨 문학상을 받은 토니 모리슨이라는 작품을 진행했던 에디터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한 소문이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엄마를 부탁해 이후에 또 다른 작가의 작품들을 소개할 때 과거에는 뭐 시큰둥하거나 안 산다, 관심 없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팔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검토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동기부여를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엄마를 부탁해가 대학이 되고 책이 2011년 4월 초에 출판이 됐습니다. 이 책을 낼 때 그 당시에 발표하기를 초판 신반부를 찍겠다 했습니다. 초판 신반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퍼스트 프린팅을 그렇게 찍는다는 발표가 난 이후에 이 작품은 베스트셀러가 되겠구나.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언한 것은 그 작품을 굉장히 프로모션 마케팅을 하고 또 그럴 만한 어떠한 그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그들 내부에서 판단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은 제가 미국 이외에 또 다른 언어권으로 이 작품을 세일즈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어느 출판사에서 내고 편집자는 누구고 그래서 출판을 어느 정도 찍는다. 그럼 선수들은 다 알지요. 그런 것만, 그러한 백그라운드 정보만 가지고서도 이 작품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몇 주 후에, 책 출간 몇 주 후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하드커버 순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문학으로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은 전무후무입니다. 그 작품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아직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문학 작품, 이 작품이 굉장히 이제 좋은 스타트를 했고, 이런 소문이 나면서 빠르게 다양한 언어권으로 판권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지금은 맨 부커 인터내셔널 프라이즈라고 하는 그 전신 맨 아시안 리터러리 프라이즈, 맨 아시아 문학상을 2012년도에 이 작품이 받게 됩니다. 시상식은 홍콩 컨라드 호텔에서 진행이 됐고요. 굉장히 두근거리고 흥분되는 그런 순간이었고, 저도 이제 시상식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 맨 부커는 누가 수상할지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 발표 그 순간에 알려지는 거고, 그랬을 때, 언질조차 주질 않기 때문에, 그때 더 그런 그 흥분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영국의 뭐, CNN, 아니면 워싱턴 포스트, 또 영국의 인디펜던트, 뭐, 가디언,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이 작품, 그리고 한국 문학,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끊임없는 인터뷰, 그 다음에 현지 다양한 도시에서 진행되는 문학 페스티벌에 작가가 초대가 되고 팬사인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오란다, 펭귄에서 나왔고요. 이 작품도 꾸준하게 판권, 판매 확대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2016년도에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맨 부커 인터내셔널 프라이즈를 받게 됩니다. 엄마를 부탁해에 이은 좋은 성과죠. 이를 통해서 이 한국 문학이, 한국 출판 저작물이 어필하는구나. 이미 엄마를 부탁해를 통해서 예술적으로 또 시장에서 검증이 됐고, 이어서 채식주의자가 또 한 번 문학상을 받게 됨으로써 그 기대와 신뢰, 이것이 좀 더 공고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현혜영 작가의 홀이라는 작품이 셜리 잭슨상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일반 문학으로 나왔고 우리 독자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읽고 있지만 이 셜리 잭슨 그 위원회에서는 이제 호러 분야로 또 카테고리를 이렇게 보고 이 작품을 그 범주에 넣고 거기에 어울리는 작품이다 해서 그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첫 역사 구축하는 것은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베이스를 만들고 골격이 서면 그 뒤에는 좀 더 속도감 있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물길이 흐르면서 더 큰 물길을 만들고 그것이 또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이 바로 한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초에 아시아권 동북아 그다음에 아세안으로부터 출발한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영미 유럽으로 한류를 형성하면서 빠르게 소통하고 그 물길을 거슬러서 그들이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계속 핀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피고 치고 지는 것보다는 피고 또 피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보여줄 게 많은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면 왜 세계가 한국 문화, 한국 이 문화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최근에 그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해외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렇다면 왜 이들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하나는 한국이라는 그 인지도가 이제 이렇게 궤도에 올랐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90년대 초에 제가 책을 수입하러 갈 때, 한 권 수입을 하러 갈 때 그 시장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한국에 대한 어떤 그 관심, 이해 정도, 그들이 지닌 어떤 그것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아니,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다. 그런 베이스에서 그들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거고, 그런 가운데 문학을 보고 싶은 거고, 음악을 듣고 싶은 거고, 영상을 즐기고 싶은 거죠.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전국이 3년간 진행이 되면서 많은 제약과 한계를 절감하게 했고 어려움을 제공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인 면도 우리한테 준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OTT 시대로 접어들면서 극장을 가지 않아도 영상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휴대폰, 그 다음에 또 노트북, 컴퓨터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전달되는 접근성이 있다면 누구라도 어느 공간에서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온 거죠. 이러한 것이 맞물리지 않았나. 그래서 온라인에서 유통이 되는 접근 가능한 우리 드라마와 영화가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관심도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아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그들은 그가 이전에 먹어보지 않았던, 입어보지 않은, 경험하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늘 같은 것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싶지는 않고 새로운 것.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죠. 아시아 쪽으로. 그 중에서도 한국이 급부상하고 있는 나라이고 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것의 것을
그들은 보고 싶은 거죠. 경험하지 않은. 그게 이 안에 많았던 거죠. 그들이 과연 그 몇 년 전에 아니면 그 과거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작품 속에 담긴 그러한 에피소드, 그러한 장면, 그 안에서 인물들 간에 오가는 그 언어,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각각 처한 그 환경, 굉장히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들이 보지 못했던 큰 틀에서의 플롯은 경험해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안에 디테일하게 오고 가는, 보여지고 노출되는 그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그 무엇이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그들은 경험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런 그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무대에서 노출된 그 기간은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짧지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리가 걸어온 긴 역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무궁무진한 그 컨텐츠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것은 다 우리 모두의 자산이고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펼쳐 보여야 되는, 그리고 그 안의 것을 저들은 관심 갖고 하나하나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성공했다 할 때 유사한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또 새로운 것, 이전과는 또 다른 또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찾아야 됩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제는 한국이다. 이건 과거를 이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올해로 에이전트를 한 것이 28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직업은 가져본 적이 없고요. 그냥 이 일만 지금까지 공백 없이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는 한국이다. 저들이 못 갖고 있는 것, 갖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온 거일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는 이미 어떤 한 자리에서 그것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노출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을 뿐이다. 예,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이 세계 중심이면서 동시에 좀 더 영역을 넓혀서 아시아의 중심도 우리가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컨텐츠에다가 또 아세안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로컬 문화 컨텐츠를 같이 또 우리가 개발하고 협력해서 그 문화를 우리는 우리 거는 우리 거대로 또 공동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간다면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여담입니다만은 특히 이제 자카르타 갔을 때 제가 이제 경험 잠시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한 그 단상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카르타 시내 택시 타고 이동을 하는데 거래처 방문 전으로 해서 길이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꽉 막혀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옆에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그럼 그 일본에서 온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일본에서 온 차들이. 한국산 차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차 안에서 굉장히 좀 피곤한 그런 상황이었고,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힘든 시장에, 그리고 그 책 한 권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그를 통해서 얻는 그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말 크지 않습니다. 그것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쪽과의 비즈니스를 많은 사람들이 안 했죠. 관심을 안 갖고. 하는 게 손해니까요. 예. 그 계산을 해보면 금방 다 안 합니다. 과거에 다 그랬고, 아직도 주저주저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하더라고요. 근데 된다 그러면 다 모여들어요. 그러한 걸 저는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 그런데 그 택시 안에서, 저 혼자 이제 그 위안을 받는 게 뭐냐면, 저 일본 저 자동차 저 회사에서는 지금 여기 이 도로를 메우고 있는 이 가운데 그 많은 차들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도대체 언제부터 영업을 했을까?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이 상황에도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데 저렇게 많은 공간을 메울 차들이 있는 지금 말고 처음 시작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나보다도 더 힘들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뭐 지금 힘들더라도 나아지겠지. 예, 그러면서, 아세안 시장과는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베트남, 방콕 다 이렇게 곳곳 택시 타고 또 이렇게 다니면서 방문하고, 예. 그리고 사실 수출하러 간다고 하지만 저는 가자마자 우리 책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90년 초중반에 수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 수출을 이뤄냈을 때 그 보람, 기쁨이 크기 때문에 저는 동남아시아 출판사를 방문하게 되면 나는 에이전트니까 너희가 좋은 책이 있으면 나 소개하라. 내가 한국에도 소개하고 또 기타 다른 나라도 소개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료를 소개받고 그리고 제가 준비해간 책을 소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짧은 50분, 1시간 내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서 이제 나눴는데요. 앞으로 저는 다양한 더 넓은 어떤 문화 영역에 있는 콘텐츠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문학을 원작으로 한 TV 드라마와 영화 판권을 이미 성사시킨 예가 있고요. 또 제작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학을 원작으로 한 연극, 뮤지컬, 오페라를 해외로 진출하게 하고 싶은 그러한 비전도 바램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원천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합니다. 얼마든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 작품을 들고 소개를 하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번역 출판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래서 과거에 이 서점에서 뉴욕 한복판에서 이 서점 서가에 이 나라 언어로 번역된 책이 꽂히는 것을 소망했듯이 영국 런던 한복판에 브로드웨이 어느 한복판에서 우리 작품들이 공연되는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밝은 비전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또 부족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질의응답을. 네. 자, 질문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죠. 예, 교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문학작품을 비롯해서 한국 문화를 해외 소개하고 또 해외 우수한 작품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아주 문화적인 그런 일을 아주 고생스럽게 하신 데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젊은 시절은 문학 청년이었기 때문에 아마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젊은 시절은 남문학을 꿈꾸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소개해 주신 여러 가지 작품들을 읽어보고 감탄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특히 좋아하는 작가는 한강입니다. 네. 아주 굉장히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뛰어난 작가인 것 같고 노력도 무지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자료를 섭렵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유능한 작가들이 많죠. 신경수 작가라든가. 지금 아마 처음으로 대화를 드린 게 그런 신경수 작가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생각을 제가 늘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면은 과연 어떤 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런데 혹시 그 분야의 일을 오래도록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주셨고요. 지금 선생님 주신 질문은 제가 여러 해 전에 스웨덴 국영 라디오 방송 저널리스트가 한국에 와서 저한테 한 인터뷰 질문 중에도 지금 이제 그 질문이 포함되는데, 그때나 저는 지금도 같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제 생각은 적어도 15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해외에서 번역 출판이 되고 10년, 20년 이상 꾸준히 다양한 언어권 독자들과 소통하는 그런 상황에 오른 작품들은 다 그 후보에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제가 뉴요커 인터뷰 거기 그때도 이제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먼저 한국 독자들이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읽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가장 큰 파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 문학 작품을 많이 읽어주시고, 그렇다면 그 파워가 전 세계로 영향을 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 그러면 다 그 후보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드린 근거는 제가 해외로부터 판권 수입한 작가 중에 노벨상 받은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쭉 봤을 때 대체적으로 그 작가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적어도 그런 정도 해외 시장에서 번역 출판되고 있고 꾸준히 어떠한 독자들과 소통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봤더라고요. 그렇게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네.
자, 윤석금 회장님 마이크 드립니다. 오늘 아주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출판업을 제초에 시작해서 이재리 씨 역할이 얼마나 어렵고 쉽지 않은가. 옛날에는 좀 쉬운 일은 이 수입하는 일에 한국에 주로 외국 책을 번역하거나 소개하는 일은 그래도 좀 쉬웠습니다. 우리 책을 해외로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하셨다는 국가에 정말로 크게 공헌하시고 한국의 위상을 크게 드러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어려움이 꽤 있었을 텐데 샘플을 만드실 때 그 설득하는 샘플을 어떤 식으로 뭐 이제 작품을 누가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느낌도 달라지고 또 이제 가끔 이제 한국에서 한강인이 이런 책도 번역을 누가 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소개해서 그 성공하셨는지 그걸 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좀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제 책도 좀 한번 네. 제가 책을 3권 냈는데 긍정의 권장을 만든다는 건 네. 1년 동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한 16만 부 나갔는데 한번 살펴보실 기회 있으면 제 책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내용들이 제가 경험한 거에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없고 우리나라에 저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먼저 말씀하신 그 영문 시놉시스와 뭐 이렇게 영문 샘플 번역은 제가 처음에는 그 영문을 제가 작성을 했었습니다. 처음 소개할 때는. 그래서 실패한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 무지해서 나오는 거고, 그런 거는 그냥 소통할 때 가볍게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해야지, 정색하고 소개할 때는, 그 틀도 갖춰야 되고, 그 번역이, 영어 그 문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전문 번역가, 문학작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역자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그분들이 영문 시놉시스와 리더스 리포트, 샘플 번역을 같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건 지금 기본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그 시놉시스가 엉성하면 작품이 엉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 출발은 반드시 이렇게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번역가분께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쓰신 저서, 예, 제가 잘 읽고, 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마이크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대표님을 소개하면서 빠찡코에서 번 돈을 정부가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 할 때 유영 대표가 이제 문학 번역을 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랬는데 제가 이 정도로 무식합니다. 빠찡코가 아니고 가지고 가지고 사업을 해서 우리가 좀 돈을 많이 버는데요. 근데 그 돈을 좀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 뭐 부하고 도와주고 이런 아무 데서나 하는 일이니까 좀 처음 높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문학 번역을 제안을 하셔서 그때도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질문 또 있으면 신각수 선생님 뭐 혹시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문학과 매력국가가 되는 게 지정학적으로 아주 취약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대표님께서 우리 문학을 전 세계에 소개해서 우리의 그 문화력을 알리는 데 기여하신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또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좀 활동을 해주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일 간에 과거사 문제가 굉장히 뿌리 깊이 지금
박혀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일본인들이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본과의 관계가 녹아들어간 토지 같은 그런 작품이 일본뿐만 아니라 특히 동남아에 많이 좀 확산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분야에서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없으면 좀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일본으로 소개한 작품 중에서 이제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가 일본 서점 대상을 받았고요. 한국 작가로서는 처음이고 또 책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쇼덴샤에서 나왔고 쇠를 계속 거듭하고 있고 한 번 받기도 어려운데 두 번을 받았습니다. 그 서점 대상을. 올해에는 서른의 반격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 상을 또 받았고 그래서 현지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국 출판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2002년도에 정점을 찍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락 국면에 있다가 2018년, 19년대에 이제 조남주 작가의 작품이 어필을 하고 또 손원평 작가의 책이 나가면서 다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비문학 분야의 책도 지금 많이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현지 독자들과 정서 교감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일본 출신 작가분이 쓴 책인데 일본 사무라이와 한국의 성비라는 책을 제가 이제 확보를 해서 그 책을 한번 소개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뭐 성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또 공유할 수 있는 또 공유하면 좋을 그러한 문학 작품 혹은 비문학이더라도 이렇게 좀 잘 살펴서 앞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죠? 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그 아세안 쪽에 한국 문화 전달하신다는데 사실 이게 번역이 된다는 게 보면은 한국 그 작가의 그 작품이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번역가를 통해서 또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영어 시놉시스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예를 들어서 아세안의 그 국가에 계신 분이 이거를 번역을 하실 때 그 영문판 갖고 번역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국의 오리지널 작품 갖고 번역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 번역된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제대로 번역이 됐는지 검증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번역 현지의 한국어에서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동원되는 역자가 희귀한 그런 언어권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일부 중앙아시아 아니면 동유럽, 요즘 뭐 북유럽도 가끔 이제 그렇기도 하고요. 현지에서 역자 확보가 어렵거나 또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영어 번역, 영문을 텍스트 삼아서 번역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소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한국에서 해외로부터 그 한 권을 도입할 때 여기에서 역시 그 언어를 전공한 번역하는 역자가 없을 경우에는 영어라든가 유럽 주요 언어권에서 출판된 것을 텍스트 삼아서 번역을 하는 예들이 왕왕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리지널 텍스트에서 옮기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자선책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언어권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번역이 더 중요하고 잘 돼야 된다는 그것을 한번 이참에 강조를 하고 싶고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한국어에서 옮기는 것이 대다수, 오히려 영어를 가지고 옮기는 경우는 이제 유럽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쪽에는 과거보다는 요즘에 특히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번역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대학에서도 한국어 학과 개설되고 있고 그래서 상황은 좀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증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학술서라든가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번역된 원고를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의뢰를 해서 이렇게 감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상적으로 그런 예는 많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출판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편집 능력이 있고 역자 확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사전에 이제 다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하고 가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다만 이제 나중에 책 나오기 전에 그 한 권 페이지라든가 표지 또 한국어 표기가 정확하게 됐는지 뭐 이런 거는 나중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컨펌 승인한 다음에 현지에서 출판이 되고 있지 텍스트를 다 이렇게 그 감수하는 예는 일상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네. 자, 민 교수님, 자, 와이드. 예, 저 민석입니다. 2001년에 저들이 이제 할 때 이 한일 교류를 할 때 뭐 음악이나 문학보다도 동경대학교 졸업식에 서울대학 총경이 가서 축사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걸로 약 1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성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한국말로 쓰고 그 다음에 일본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안을 해서 아예 일본 사람이 그런 내용으로 일본 사람이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써서 한국말로 그게 어떻게 나오는가 또 검사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동경대학에 갈 때는 동경대학이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둘 다 무시하고 한국판, 일본판을 가지고 자기들이 새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제일 고생했는 게 우리가 한자를 같이 쓰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주 가볍게 쓰는데 일본 사람이 들을 때 상생이라는 것은 이게 한자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한자어가 없으면 차라리 번역이 되는데 한자어가 있다는 게 중국하고 한중일에서 오히려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동경대학 총장님이 2002년에 서울대학에서 축사를 했을 때 우리가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책이나 음악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가서 교류를 할 때 그 언어의 문제는 또 약간 틀리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주신 말씀, 네. 중국으로 갈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의미 또는 뉘앙스의 차이가, 지금 아까 상생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 주셨는데, 예, 그런 부분도 잘 좀 염두에 뒀다가 나중에, 참고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질문이 많으신데 일단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색다른 질문 한번 할까요? 네. 강의를 저도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제 강의하는 글씨가 없고 그림하고 사진만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사진이 한 장도 없는 강의하는 저 처음 봤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좀 다르고 싶었고요. 그리고 무슨 디테일한 실예라든가 무슨 어떤 데이터 이런 거를 동원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일단은 이런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것만 메모를 했고요. 사실 책 표지라든가 작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더 좀 보기 편하시고 이해 편하셨을 텐데,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 많이 더 오실 것 같아요. 내용이 다 이미 노출이 되면 이게 다 들었던 건데 혹시라도 또 그러시지 않을까 해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어떤 뭔가 이제 그런 그 이슈만 제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근 부장님. 키 드라마, 키 컬처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오늘 키 문학에 대해서는 처음 제대로 깊이 있게 들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올해는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좋은 그런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